새벽 3시 회색으로 변해가는 차량 아이콘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무서웠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지켜온 냉철한 기술자, 품질이란 단어 하나로 전 세계 공정을 상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건 시스템도 아니고 규격도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뉴스에 등장하고 재벌 총수가 현장을 직접 움직이며 기술과 외교 그리고 생명이 얽힌 단 하나의 선택 앞에 놓였던 순간,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너무도 특별하게 결정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로 사람을 지킨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일본의 품질 책임자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 옆엔 놀랍도록 다르게 움직인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에서 18년째 배터리 제조 현장에 몸담고 있는 타케다 유스케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품질 관리 쪽 일을 시작했을 때 선배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납기보다 품질이 먼저다. 품질은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는 게 너무 쉬워진다.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제 가슴에 남았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 신념으로 일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원칙을 지키려 했고 숫자와 데이터 앞에서는 언제나 냉정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공정의 책임자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그 신념이 흔들린 새벽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크게 무너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미국 관제센터의 시스템 모니터링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3시 10분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자리에 앉았고 모니터 4개를 차례로 켰습니다. 첫 화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세 번째 화면에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 보였습니다. 한 대 또 한 대. 로보택시의 상태창이 회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태 불확실. 운행 중단 검토 중. 정확히 그렇게 뜨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통신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센서 이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제 가슴이 땅에 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일 확인하던 건 데이터였습니다. 충전 속도, 세론도, 용량 저하율 같은 숫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숫자가 아니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 아이 손을 꼭 잡고 어딘가로 향하던 부모, 야근을 마치고 지친 걸음으로 집에 돌아가던 근로자들. 그 사람들 얼굴이 왜 떠올랐는지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 이 일이 단순한 제조나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는 배터리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 저는 제 역할이 누군가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줄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그 화면을 계속 쳐다보며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커피가 식은 줄도 몰랐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균열이 시작된 건요. 그리고 그 균열은 며칠 뒤 진짜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와 국가, 회사와 회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잔잔했습니다. 저는 관제 화면 앞에서 거의 1시간을 멍하니 보내고 나서야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하려 애쓰며 책상에 앉았지만 동료들의 분위기도 어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끝에 긴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회사 안은 숫자에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 운영 파트너들이 내부 데이터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시장 기사에는 파나소닉과 LG, 삼성의 배터리 사용량과 성능 비교 지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팀이 맡은 라인의 출력 수치가 도표로 돌아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무실 안의 공기마저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지요. 팀장인 하세가와 씨는 수치를 재검토하자며 서둘러 회의를 소집했고 그나마 웃음을 띄우던 신입 직원들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숫자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더욱 지금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TV에선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의 준비를 하던 중 누군가 켜둔 TV에서 다카이치 총리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들렸고 그 이름 옆엔 공급망, 국가전략, 안보협의 같은 단어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소리를 줄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총리는 굳은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서 있었고 배터리 산업의 안전성과 공급 다변화를 강조하고 있었지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어느새 국가의 영역까지 확장돼 있구나. 다카이치 총리는 제가 일하는 현장에 개입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뉴스에 나오는 순간 제자리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시대의 흐름처럼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라는 말을 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공정과 수율, 품질 관리 같은 단어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책이라는 단어가 총리라는 호칭이 제 손끝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공급망. 이제 그 단어는 단순한 자재의 흐름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 문제이자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지키는 핵심 개념으로 떠오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침 커튼 너머로 스며든 햇살은 평소보다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 아래서 저는 제가 버텨온 신념이 흔들리는 미세한 균열을 느꼈습니다. 그건 숫자나 표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안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알고 있던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뉴스에 등장하고 나서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미국 운영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전달된 메일엔 우려라는 표현이 수차례 반복됐고 상황에 따라선 전면적인 운행 중단도 검토 중이라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런 말은 통상적인 경고일 수도 있지만 그날만큼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것을 깨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곧바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일본 본사, 미국 운영사,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제조 협력사까지 3자 화상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말 그대로 각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치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의 초반 미국 쪽 운영 담당자인 제니 밀러 씨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운행 중단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걸 기대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 말에 저희 쪽 이사인 하세가와 씨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원인으로 운행을 멈출 경우 손실 규모는 상상 이상이 됩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분위기는 곧 팽팽해졌습니다. 저도 무심코 입을 굳게 다물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 문제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아졌고 말끝은 냉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국 측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켠 인물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말투는 침착하고 또박또박했습니다. 그 이름은 김선재. 한국협력사의 품질 엔지니어라고 소개됐습니다. 김선재 씨는 회의 초반에는 별다른 발언 없이 메모만 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가열되던 중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 요청드린 건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정확히 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데이터를 요청하는 이유가 우리 쪽 공정의 결함을 찾으려는 건 아닐까? 저도 모르게 그런 방어심이 먼저 앞섰던 거죠. 그 후로 회의는 서로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말들로 채워졌습니다. 미국은 운행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공정과 품질에 대한 입장을, 그리고 한국은 협업과 기술적 분석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자신이 가진 걸 내려놓으려 하진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 끝 창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제 안에선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늘 품질을 지키는 일이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정말 사람을 위한 말이었는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태를 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건 어쩌면 저도 말하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제게 처음으로 자존심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제 책상에는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측 파트너들뿐 아니라 유럽 쪽에서까지 확인 요청 메일이 들어왔고 회사 내부의 보고 요청 역시 시간 단위로 촘촘히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날부터는 커피잔을 내려놓을 새도 없었습니다. 한 통의 메일을 보내면 5통이 돌아왔고 기술 쪽에서 정리한 수치는 현업이 검토하기도 전에 경영 쪽에 먼저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팀 내부에서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는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는 문장들을 회의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누구는 이미 언론에 흘러나간 수치가 잘못 해석될 경우를 대비해 법무팀과 협의하자는 조심스러운 제안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제 메신저에 영상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평범했습니다. CES 2026 SDI 배터리 최고 혁신상 수상. 간단한 클립이었지만 그 옆에 덧붙여진 문장 하나가 이상하게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요즘은 이재용도 해외 현장에서 직접 뛰더라. 그 한 문장은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링크가 줄줄이 올라왔고 해외 경제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을 순회하며 현장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회의 중이던 제 노트북 화면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제 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에 방문 중이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뉴스에 안도감을 느끼는 걸까? 왜 위기일수록 사람들은 이런 큰 이름을 떠올리는 걸까? 처음엔 마케팅 전략이라고만 생각했던 이름이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현장을 직접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신호처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몇 번이고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문득 우리 현장엔 왜 그런 얼굴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명확한 책임의 얼굴을 찾습니다. 누구 탓인지가 아니라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때로는 조직 전체를 붙잡는 힘이 되니까요. 그 주 저는 그걸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수많은 통계와 보고서, 그래프 위에서도 결국 사람들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누구인가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저는 또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기술이나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신뢰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는 국경을 넘어선 이야기라는 것을요. 회의가 반복되고 메일이 넘쳐나고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문서만 정리하고 수치만 검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주 금요일 마지막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협력사의 담당자들이 더 깊이 개입하게 되면서 각국 기술팀이 한 테이블에 모인 첫 자리였습니다. 화면을 통해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보는 인물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팀의 분위기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딱딱한 기술적 용어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말하는 그들의 태도가 자꾸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회의에서 가장 먼저 말문을 연 것은 앞서 한 번 마주했던 김선재 씨였습니다. 그는 데이터 요청에 대한 미안함을 먼저 전하면서도 차분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성능 저하가 아니라 사용자의 신뢰 상실입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기준을 논하기 전에 당장 누가 위험한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언뜻 들으면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누구도 그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술 책임자는 수치를 말하고 영업팀은 계약서를 들이밀고 경영진은 리스크와 이익을 따지고 있었지만 사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꽂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업무는 냉정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원인을 확정하기 전 어떤 판단도 해선 안 된다는 신념. 책임이 분산되지 않도록 공정 단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기준. 그 모든 게 제가 지금껏 믿어온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에서 성능보다 먼저 사람부터 지킵시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멋지게 들리려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되지도 않았고 현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숨겨두었던 본질을 정면으로 찌르는 말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품질이란 건 규격을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만드는 선택이라는 걸. 하지만 저는 그걸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야 공정을, 책임을, 조직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 일이고 제가 가진 위치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노트북을 덮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가득 찬 화면을 보면서도 제 눈에는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부터 지킵시다. 그 단순한 한 문장이 제 안에서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누구보다 품질의 진심이었던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밀어붙일 수 없는 수준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져야 했고 저부터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에 그 회색으로 변해가던 로보택시 화면을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단어로만 읽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회의 이후 며칠 동안 김선재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회의 중 보여준 침착한 태도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사람부터 지키자는 말을 그렇게 조용히 꺼낼 수 있었던 진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분명 있었습니다. 내 영역을 지키고 싶은 자존심. 그리고 그 자존심이 누군가를 막고 있다는 불편한 자각. 사무실 안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회사가 보내는 문건에는 협조라는 단어 대신 대응이라는 말이 더 자주 들어가기 시작했고 팀장들은 외부의 정보 노출은 조심하자고 조용히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국 측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정 라인의 중간 샘플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이었고 현장 작업자들과 직접 대면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처음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제 안의 첫 반응은 경계심이었습니다.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쌓아온 기술의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건 아닐까? 만약 공정상의 미세한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요청에 대해 일단 보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데이터 제공은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본사 차원에서 처리 방향을 정한 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재 씨는 그 답장에 곧바로 답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다시 한번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김선재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사용자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움켜쥐고 있었죠. 먼저 손을 내밀면 지는 거다. 그 말도 저의 오래된 신념 중 하나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은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도 관제 화면에는 이상 없다는 표식이 떴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려면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저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기술보다 숫자보다 책임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내가 먼저 움직이는 일이라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도 그 회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부터 지키자는 말과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거냐는 말. 두 문장이 자꾸 충돌했고 그 사이에서 저는 제 자존심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주는 문제는 여전히 보류 중이었지만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운영사 쪽에서 위험 요소에 대한 정식 질의가 2차례 더 들어오면서 경영진은 한국 협력사와의 현장 협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결국 한국 팀이 일본 공장으로 들어오는 일정이 확정됐고 그 첫날 저는 한국 팀과 직접 대면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등장과 함께 김선재 씨가 먼저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뒤를 따라온 2명의 동료 이윤호 부장과 박지영 과장도 단정한 셔츠와 낯선 공장 분위기에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태도로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불편했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라인에 누군가가 들어와 이것저것 묻고 살핀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든 침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말투는 문제를 찾아내려는 사람들 같지 않았습니다. 김선재 씨는 저에게 자꾸만 이 부분은 어떤 생각으로 설계하신 건가요? 혹시 이 기준을 정할 때 고민하셨던 상황이 있었을까요? 같은 질문을 했고
그 말 끝에는 비판이 아니라 이해의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저와 시선을 마주치며 조심스럽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 미소조차 경계했지만 반나절이 지난 후 저는 어느 순간 그가 저를 향해 웃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볍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이윤호 부장이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타케다 부장님, 저희도 실은 내부에서 이거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 떠넘기고 싶은 사람은 위에 많지만 저희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서로 버티는 게 아니라 붙잡아야 할 때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최근 며칠간 마음속으로만 되뇌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공정 라인을 함께 돌며 실제 측정값들을 간단히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요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채 보조 데이터만 일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김선재 씨는 그마저도 꼼꼼히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만으로도 저희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억지로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아주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저를 위한 배려였고 동시에 저를 상대가 아닌 파트너로 인정해준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마지막 회의에서 김선재 씨는 다시 한번 사람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기준이나 수치보다도 지금 우리가 나눠야 할 건 이 기술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방향인지에 대한 공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날보다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품질팀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예상보다 먼저 한국팀 3사람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김선재 씨는 노트북 화면을 펼쳐놓고 어제 받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고 박지영 과장은 배터리 셀 단면 이미지와 회로도를 비교하고 있었으며 이윤호 부장은 저희 쪽 공정 구조에 대해 뭔가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어쩐지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마치 낯선 공간에 침투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동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타케다 부장님, 혹시 이 부분 설명 가능하실까요? 김선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공유해 주신 조건부 온도 보정 로직에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이 잘 안 와서요. 저는 그 질문이 처음엔 방어적 대답을 끌어내려는 의도일까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솔직했고 태도는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 잘못됐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어 그 자리에서 회로도 일부를 함께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정이 들어가는 이유는 특정 온도대에서 내부 전압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자동 조정 기능이 동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나니 김선재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오히려 미국 쪽 설계보다 안전 여유가 넓게 잡혀 있네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설계를 긍정하는 말은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문제를 찾기 위한 의심이나 개선을 전제로 한 지적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날 점심 저는 처음으로 한국 팀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조용했고 다른 직원들은 조심스러운 눈길로 저희 테이블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박지영 과장이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식당도 조용해서 좋네요. 저희 팀은 회식 때면 항상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거든요. 그 말에 모두들 조금씩 웃었고 저도 모르게 표정이 풀렸습니다. 이윤호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부장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일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반문했습니다. 왜요? 매일이 너무 딱딱하셔서요. 첫날 저희끼리 이분은 절대 말 안 섞을 거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돌자 어색했던 긴장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 샘플 일부를 한국팀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제가 승인했고 김선재 씨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신뢰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신뢰.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일이 얼마나 많은 걸 바꿀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한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현장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저도 직접 라인 투어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재 씨와 이윤호 부장, 박지영 과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정기술팀의 직원 2명이 함께 라인을 돌았습니다. 초반엔 익숙한 설명과 수치 검토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중간 지점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지영 과장이 세일 조립 라인의 임피던스 저항 측정 구간을 살피던 중 이 구간 미국 쪽 설계 기준과 달라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달라요라는 말은 곧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동행한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과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라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방식이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네요. 이 윤곽선을 따라 재구성해 보면 미국 쪽도 여유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당황한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비판이나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은 기준을 좀 더 공격적으로 잡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설계는 노후화에 강해요. 이건 장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작지만 분명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기러 온 게 아니구나. 같이 책임질 사람들이라는 감각이 처음으로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오는 길에 이윤호 부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타케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건은 어느 쪽이든 단정 지을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정, 설계, 운행 환경 전부 얽혀 있으니까요. 그럴 땐 누구 책임이냐 따지기보다 같이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회의에서 아무도 명확히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같이 기준을 세운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겨두었던 감정이 살짝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처음으로 기존 기준 외에 임시 검토안을 함께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를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스케치처럼 시작된 작업이었죠. 화이트보드에는 각국의 설계 기준, 허용 범위, 평균 온도, 최대 전압 변화율 같은 수치들이 뒤섞여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선재 씨가 검정색 마커로 쓴 5글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그 말 위로 이윤호 부장이 작은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이드라인의 기준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화이트보드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정리된 임시 기준안은 누가 봐도 정제되지 않은 초안이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었고 각국의 운영 절차와는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고민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준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온도와 전류 간 변동 허용치를 줄이며 모든 구간에서 실시간 점검 주기를 한층 더 촘촘하게 조정한 조합안. 이윤호 부장은 그 조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공식 제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케다 부장님께서 이 방향을 함께 검토해 주시겠다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공정 책임자로서의 제 체면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식 기준을 고수해 왔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준을 수정하거나 임시 운용안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바꾸는 건 늘 패배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기준을 내리면 그 틈으로 불확실성이 스며들고 한 번 내려간 기준은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을 먼저 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월의 공기는 차가웠고 나무도 하늘도 모든 것이 겨울 속에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겨울 공기 속에서 제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기준을 고수하는 일.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회색으로 바뀌던 관제 화면의 택시들, 그 안에 타고 있던 누군가의 하루, 조용히 사람부터 지킵시다라고 말했던 김선재 씨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임시 기준이라는 말이 굴욕이 아니라 협업의 약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다음 날 아침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팀과 만든 임시 조합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자. 공식 제안이 아니라 대응 시나리오 중 하나로 기록하자.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부에서 우리가 밀렸다고 보는 시선도 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을 잃는 거다. 그날 오후 저는 직접 한국 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귀사에서 제안한 임시 기준안 일본 본사 내에서 검토 착수합니다. 다만 공식 적용은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겠습니다. 답장은 30분도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심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일보다 사람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요. 임시 기준안에 대한 내부 검토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각국 팀은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를 수립하기 시작했고 운영사 역시 부분 운행 재개라는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은 마치 얼었던 강이 천천히 녹아가는 느낌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엔 찬바람만 불던 그 회의실에도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쯤은 흐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장 셀 테스트 중 배터리 하나에서 비정상적인 발열 현상이 포착된 것입니다. 해당 셀은 임시 기준안에 따라 새롭게 조정된 전류 기준으로 가동되던 시점이었고 그 샘플은 한국 팀에서 직접 조율한 조건표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전해졌고 공정 라인은 즉각적으로 일시 정지됐습니다. 기계가 멈추고 경고등이 켜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품질 책임자로서 가장 먼저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러 이동했습니다.
현장 직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기준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발열 감지 타이밍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위험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원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귀에 남은 건 단 하나. 기준에는 이상이 없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막 시도하려던 임시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한국 팀과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선재 씨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외부 인사였습니다. 저보다 몇 분 앞서 도착한 그는 직원들에게 상황을 하나하나 묻고 기록을 남기며 빠르게 정리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거 저희 쪽에서 조건 정리를 더 정확히 했어야 했습니다. 책임은 저희가 먼저 지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무거워졌습니다. 책임은 우리가 진다는 말이 왜 이렇게 낯설고 차갑게 들렸는지.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어떤 벽이 다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결국 한국 팀도 완벽하지 않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선재 씨와 단둘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고까지 간 건 아니었고 수치도 안정 범위 안에서 진입했습니다. 기준을 철회하실 생각이시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책임을 넘기는 방식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그를 향한 신뢰가 아니라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는 경계심에 가까웠습니다. 김선재 씨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명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관제 화면엔 다시 회색 아이콘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부분 정지. 검토 중. 다시 반복되는 그 문장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시 숫자에 숨어버린 걸까? 사고 다음 날 아침 사무실 안의 공기는 바늘로 찔러도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한 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던 이노우의 주임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보였습니다. 임시 기준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던 그 분위기는 단 하룻밤 만에 온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사내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고 그 자리엔 품질, 기술, 경영관리 부문 책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대형 사고로 번지진 않았지만 이 조기 발열은 임시 운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세가와 이사는 제게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타케다 부장, 이 임시 기준 도입은 본사 승인 없이 내부 판단으로 진행된 겁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 적용은 아니었습니다. 위험 분석을 위한 예비 검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조건으로 현장 적용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책임을 넘기는 목소리는 아직 없었지만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긴 침묵이 방안을 감쌌습니다. 그때 기술전략팀의 카와무라 부장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번 임시한 한국팀 쪽에서 먼저 제안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순식간에 공기 속에 외부 책임이라는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책임은 공동입니다. 한국 팀이 초안을 만들었지만 데이터 기반 판단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도 쉽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이 모든 책임이 한국 팀에게 쏠릴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선재 씨는 별도의 회의 요청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메신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품질팀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서 정리도 수치 분석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자꾸 김선재 씨의 마지막 표정만 맴돌았습니다. 책임은 저희가 먼저 지겠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방어적인 입장처럼 다시 들렸습니다. 사람을 먼저라고 외치던 그들이 이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물러선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팀의 막내 미야자키가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신가요? 다들 부장님께서 너무 혼자 떠안는 거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제 뒤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함께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감정은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외로움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팀을 믿고 같이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저는 그들이 끝까지 함께 해줄 거라고 어딘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진 지금 사람을 지키자는 말은 어쩐지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문을 닫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회의록이 펼쳐져 있었고 종이 위에 적힌 임시 기준안이라는 제목이 이상하게도 희미하게 흔들려 보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아직도 김선재 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일함을 열어보고 메신저를 확인하고 혹시 전화가 와 있었는지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정말 떠난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이 위로부터 내려오기 전 상황을 정리하려는 쪽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건 이 업계에선 흔히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경영관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 기준안에 사용된 데이터와 제안자, 내부 검토 과정 전부 정리해 제출해달라. 그 문장은 곧 책임 분배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고가 크지 않더라도 내부 문서상 누구의 제안이었는지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 제가 그동안 수없이 처리해왔던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그저 절차대로 보고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파일을 열고 이름을 적는 순간 이 기준은 한국팀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으며라는 문장이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타케다 유스케라는 제 이름도 함께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었고 함께 검토했고 저는 그걸 신뢰했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결정은 제 몫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선재 씨는 침묵하고 있었고 회사 안에선 이미 조용히 타케다 부장이 외부 제안에 밀려 기준을 내렸다는 말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 전철을 타지 못하고 회사 뒤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누군가가 남기고 간 커피캔이 식은 채로 굴러다녔고 가로등은 어둠 속에서 작은 흔들림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핸드폰을 다시 켜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래전에 주고받았던 김선재 씨의 메일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준을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다시 읽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함께 만든 기준이 결국 나만의 책임이 되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도 저는 이상하게도 그 문장의 끝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 말 하나가 저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늦게 출근한 저는 사무실 안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팀원 하나가 살짝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한국팀 아직 안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선재 과장이 이틀째 기술부 품질연구실에 상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관련 분석 자료 정리 중이라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떠난 줄 알았고 연락을 피한 줄 알았고 책임에서 한 발 물러난 줄 알았던 그는 그 같은 건물의 가장 안쪽 연구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곧장 그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컴퓨터 2대가 켜져 있었고 그 앞에 앉은 김선재 씨는 마치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더니 잠시 멈칫한 뒤 묵직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시겠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틀이나 여기에 있었다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제 목소리는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김선재 씨는 그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지 차분하게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구간에서 열 상승이 발생했고 센서 반응 지연이 일어난 이유는 뭔지. 화면 속에는 사고 발생 시각부터 센서 반응까지의 로그 데이터가 초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센서가 데이터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임시 기준을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장 반영 속도의 간극이 낳은 오류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 문제가 기준 자체의 오류인지 적용 과정의 문제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회피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책임은 여기 남아서 이 오류를 내 손으로 밝혀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조용히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곳에서 책임을 준비하고 있었단 뜻이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이 서서히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화면 옆에 있는 키보드를 손으로 옮겨 함께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처음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공동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술적 결함에 대한 단정이 아닌 협업의 한계와 운영 간극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문장의 마지막엔 이름 2개가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김선재 씨와의 공동 분석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각국 시스템의 데이터 로그, 센서 응답 지연 타이밍, 임시 기준 적용과 기존 알고리즘 간의 간극. 저희는 기술을 논하면서도 자꾸 사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시간대엔 야간 운행이 많아지고 기온 변동도 심해지죠. 운행하는 기사들도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반응 속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겁니다. 그건 단순한 수치 논쟁이 아니라 그 시간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루어지는 대화였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김선재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사실 처음 이 협업 시작할 때 부장님께선 저희를 절대 신뢰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정확하려 했고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입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자존심이 먼저였으니까요. 처음엔 책임이 나눠질까봐 겁났고 그 다음엔 그 책임이 혼자 남을까봐 더 겁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언가가 내려앉는 소리 아니면 가라앉는 마음의 소리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 날 본사 기술본부로 제출되었고 검토를 맡은 이사로부터 짧은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기준 자체보다 협업의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말은 곧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의 분석이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진심이 있었다는 걸 본사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운영사와의 실무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임시 기준안을 다시 설명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준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것이 제가 품질 책임자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회의는 조용했고 긴 논쟁도 없었습니다. 미국 운영사는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기준 함께 써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 밖으로 나오는 길, 김선재 씨와 저는 말없이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젠 서로 체면보단 서로의 자존심을 이해하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자존심 꽤 든든하네요. 그날 이후 저희는 공식적으로 임시 기준안에 기반한 단계적 운행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임시 기준에 따른 단계적 운행 재개는 공식 발표 후 정확히 48시간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시각 저는 관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42분 첫 차량이 다시 지도 위에서 파란 불빛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파란 불빛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협의와 조정이 담겨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차량, 두 차량. 파란 불빛들이 서서히 지도 위로 번져가자 곁에 있던 미야자키 주임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장님, 전부 회복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시작입니다. 다시 달리는데 성공한 거죠. 그 다음은 계속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운행 재개는 완벽해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안전하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었고 그 신뢰는 수치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한국 팀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선재 씨는 매일 관제실로 올라와 실시간 데이터를 함께 검토했고 박지영 과장은 국내외 보고 자료를 취합하며 회의실 벽에 한눈에 보이도록 붙여 두었습니다. 이윤호 부장은 시스템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센서 반응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보안 알고리즘을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팀은 위기를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미국 운영사에서 보낸 피드백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은 무사히 복귀했고 이틀 전 심야 운행 중 탑승자 한 명이 병원 진료를 무사히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승객은 아무 일 없이 일상이 이어져서 고맙다고 남겼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안에서 오래도록 응어리졌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일상, 그 사람의 안전한 귀가. 결국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건 그런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이었음을 이제야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처음 그 새벽 회색으로 변해가던 로보택시의 모습. 그때는 두려움이었고 이제는 다시 달릴 수 있게 된 이유로 남았습니다. 운행 재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현장은 안정을 되찾아갔고
불신과 긴장이 머물던 관제실은 이제 차분한 루틴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본사로부터 한 통의 공식 보고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공급망 대응 사례를 내부 세미나와 국가산업 대응 브리핑에 인용 예정. 관련 정리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연설과 관련해 현장 반응 자료로 활용 예정.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공급망 안정과 국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무겁게 던졌던 인물. 그리고 그 말이 내게 처음으로 이건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었던 그 이름. 하지만 지금 그 이름 앞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책이 이 현장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현장을 움직인 건 김선재 과장이 밤새도록 쌓아올린 로그 데이터였고 박지영 과장의 작은 손끝으로 하나씩 조정한 조건표였고 이윤호 부장의 눈으로 매일 확인한 센서 반응들이었습니다. 국가는 크고 무겁고 정책은 단단하지만 결국 사람을 지킨 건 그렇게 조용히 움직인 기술자들의 손끝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삼성 SDI의 발표 자료 일부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원통형 배터리, 그 배터리가 실제 운행 중이던 택시에 탑재돼 있었던 기록, 그리고 그 배터리 관련 산업협력 브리핑 중 이재용 회장이 남긴 한 문장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이 멈추면 기술도 멈추고 기술이 멈추면 결국 사람의 일상이 멈춥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목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이름이 크다고 해서 의미가 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책임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건 혼자 싸우는 사람들에게 깊은 용기를 준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말이 위기를 국가의 언어로 설명해줬다면 이재용 회장의 말은 그 언어를 사람의 삶으로 번역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와 김선재, 우리 팀은 조용히 제자리를 지켰던 것이고요. 운행 재개 후 정확히 2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회의 후 김선재 과장이 일본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식 협업 일정이 끝났고 한국 본사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떠나는 게 맞지. 이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은 이상할 정도로 허전했습니다. 선재 과장은 돌아가는 날 별도의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정실 한쪽 책상에 앉아 있었던 메모지 위엔 그가 남긴 흔적이라곤 작은 글씨 몇 줄뿐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기준이 뭔지 다시 배웠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한참 동안 메모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작게 회식을 열었습니다. 부서원 몇 명과 조용한 식당에 모였고 서로 피로를 달래며 짧은 건배를 나눴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미야자키 주임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예전보다 말이 조금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모두가 조용히 웃었고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간만에 업무용 노트북을 닫고 빈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넘기고 맨 앞장에 이름도 수치도 아닌 문장을 하나 써내려갔습니다. 기준은 규정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건 제가 이 일을 하며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쓴 기록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수많은 기준을 문서에 담고 그 기준을 지키는 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기준은 어떤 항목보다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김선재, 이윤호, 박지영.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들이 남긴 기준의 마음은 제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귀한 뒤 저는 새롭게 작성된 품질 내부 기준서의 첫 페이지를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숫자와 기준값으로 시작되던 그 페이지에 이번 협업을 통해 정리된 상황별 대응 가이드와 공동 책임 하에 검토된 사례라는 문장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 한 문장이 더 붙었습니다. 이 기준은 사람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문장을 붙이는 데까지 긴 고민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진심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남은 날, 저는 혼자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 위 수십 개의 차량이 하나둘씩 실시간 위치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그중 몇 대는 익숙한 번호판이었습니다. 사고 이전 회색으로 사라졌던 바로 그 차량들. 이제는 파란 아이콘으로 도심을 지나고 고속도로를 오르고 어딘가를 향해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량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타고 있을 거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출근 중일 것이고,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병원으로, 누군가는 연인을 만나러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상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일이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는 품질 책임자였습니다. 문서와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자존심과 원칙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사람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누구보다 먼저 책임지고 움직여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선재 씨가 말했던 그 문장, 사람부터 지킵시다. 그 말이 지금은 제 기준의 출발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품질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새벽 회색으로 변해가던 화면 속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그 공포와 지금 이 순간 파란 아이콘을 바라보며 느끼는 이 평온함은 같은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엔 저도 함께였습니다. 얼마 전 본사에서 품질 관리 우수 사례를 요청해 왔습니다. 공식 아카이브에 등록될 보고였고 외부 협력과 글로벌 협업 사례 중 하나로 추려질 예정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 일을 다시 쓰는 건 저에게는 숫자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그날의 감정과 흔들림을 다시 꺼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제가 버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겨낸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초안의 첫 문장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기록은 누구의 승리도 아니다. 단지 한 명도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기록이다. 문장을 쓰며 저는 김선재 씨를 떠올렸고 그의 조용한 인사와 화이트보드 앞에서 마주했던 그 5글자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도 제자리에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관제 화면에는 파란 아이콘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엔 수많은 일상과 사연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멈추지 않게 하려면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품질을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숫자를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품질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제 기록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